휴스턴 영사관 폐쇄, 강력한 미국의 한방이지만 중국도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쟁 없이 중국이 붕괴될 만큼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도 중국이 반격도 할 수 없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엉뚱하게 한국인들을 질색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나가 보면 2020년은 미중 신냉전의 원년이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거의 매일 중국을 신나게 때리는 뉴스거리들을 만들고 있죠. 코로나에 대한 책임론들, 신강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 조치, 홍콩 특수대우 취소, 중국의 자칭 남중국 해에서의 영해권을 정면 부정 등, 그리고 트럼프와 고위 관료들도 각종 발언에서 강도 높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진짜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나라예요. 그리고 최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자 이것은 단교 이전의 최고의 조치이다 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죽일 만큼의 수는 아닌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배제하고 중국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중국 공산당 세력과 중국 공산당 독재사회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릴 카드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그 카드들은 이미 현재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손에 있고 조만간 실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들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방법은 첫째,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에서도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었지만 1997년부터 중국은 네트워크 감시와 봉쇄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황금방패 프로젝트 또는 금순공정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서 실시하는 자국민 정보검열 시스템으로 만리장성에 빗대어 방화장성, 만리방화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2017년 6월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하면서 VPN을 봉쇄하고 글 삭제, 계정 차단, 체포 등의 조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 해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곳은 모두 차단해버리는데, 모두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구글, 위키백과 유튜브 접속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의 네이버, 다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동타이왕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여기는 중국 파룬궁박해나 홍콩 보안법 같은 내용이 모여있고 중국 당국의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한국에서는 중국 국적의 사람은 동타이왕에 접속한 순간부터 반정부 인물로 공안에 찍힌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중국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놀리는 장난이 유행이었는데, 중국인인 것 같은 사람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이요, 이런 중국의 방화벽은 유형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더욱 사악한 무형의 네트워크 방화벽으로 변신시켰다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은폐, 조작과 더불어 이 네트워크 봉쇄도 지목되고 있고, 때문에 이런 중국의 네트워크 장벽을 더 이상은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를 맡을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드디어 2년 만에 등장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2018년 6월 마이클 팩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을 감독하는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구의 최고 경영자로 지명했는데, 미 상원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너무 보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논쟁이 벌어졌고, 때문에 임명이 미뤄지다가 올해 6월에 마침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는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는 고위직들을 해고해버리면서 미국은 중공의 침투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고 마땅히 중국의 방화벽도 철거해버려야 한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전 백악관 수석전략고문 스티브 배너는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공에 대해 일관된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실행해서 중공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미 미국 정부의 일정표에 올라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미국의 전 법무부 국장 마이클 호로비츠는 3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투자해서 미국 각 대학의 관련 기술을 종합하고 금년 대선 전에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릴 것인데, 사실 이 정도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핵폭탄 개발을 위해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의 핵폭탄처럼 듣도 보도 못하던 신기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지난 21일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 스페이스X의 펠컨 9으로 한국의 첫 군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2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리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스페이스X는 이번에 추가로 86기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우주위성 인터넷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링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무게 약 200kg대의 소형 군집위성 약 12,000개를 순차적으로 지구 저궤도에 띄워서 전 세계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촘촘히 연결하려는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1600개의 위성이 550km 상공에, 이후 330km 상공과 1100km 상공에 수천 개의 위성을 추가해서 3개의 궤도에 군집 위성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저 궤도이니 지구와 송수신이 수십 배 빨라져서 새로운 자율주행 등 6G 시대를 주도하려는 의도입니다. 수많은 위성 인터넷이 전 세계에 망을 형성하게 되고 중국에서도 당연히 접속할 수 있게 될 테니 중국 네티즌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궁극의 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으로 풍선에 삐라를 실어서 날려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클래스가 후덜덜해 보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네트워크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15년 미국은 중국이 2천만 명의 미국 정부 직원의 정보를 해킹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방화벽은 미국 기업들에게는 수십억 달러의 비즈니스 기회를 방해하고 있는 무역 장벽이라고 했고, 이후 미국은 이것을 공개적으로는 거론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실행할 방법은 차근차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베넌과 호로비치의 말대로 이미 미국 정부가 계획을 세워놨고, 중국의 방화벽을 무너뜨린다면 중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은 자명한데, 중국인들조차도 방화벽만 없어지고 나면 나머지 변화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대항할 수 없는 공산당의 치명적인 카드는 중국 공산당원의 입국 금지입니다. 7월 18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 나아가서는 추방시킨다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은 1949년 중국 건국 당시 449만 명에서 현재 9천만 명이 넘는데, 가족까지 포함한 이 금지령의 대상자는 2.7억 명이나 되어 중국인 5명 중 1명꼴이 됩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완전히 격앙되어서 미국과의 단계보다 더 엄중한 상황, 의심할 것도 없이 이제까지 나온 워싱턴의 대중정책 중 가장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전에 중국 유학생 비자를 중단하고 홍콩 보안법으로 중국의 관료 등을 제재하겠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이 보도에는 차원이 다르게 부들대고 있는데 바로 공산당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체제 전복의 시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 300만 명의 중국인 입국자들 중 당원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상징적인 압박일 뿐이다 라고도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수의 중화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민들은 환영, 트럼프 대통령에 고맙다 등 트럼프 행정부에 환호하는 글로 가득 찼고, 공산당을 구분하는 아이디어 제공도 쇄도했습니다. 구글 중국어 검색에서는 퇴당, 즉 탈당과 탈당하는 법이라는 검색어 순위가 급격히 올라갔는데, 중국의 방화벽을 뚫고 중국 IP로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특권층, 즉 중국 공산당 고위층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구분해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에 분열을 일으키는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국의 인권 박해자들을 전면적으로 제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 추궁은 국제인권법, 국제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속하는 국가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나 시스템, 명령에 의한 행동이라고 항변할지라도 그 죄나 악행이 덮어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전범들이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미국은 이 원칙에 따라 중국의 인권 박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9년 미국 국무부는 파룬궁 등 일부 종교 신앙단체는 자신들을 박해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가담한 중국의 관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실시, 7월에는 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저지한 중국 당국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실행했고, 인권 문제가 많은 중국 신장 우이구르의 전현직 관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선포했는데,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이 그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는 워밍업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인권 문제 연루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면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자 제한, 금융 제재, 미 영주권 취소 등 중국의 기득권층에는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와 규모는 유명하죠.
해외에 있는 자식들과 형제 가족들에게 빼돌린 금액이 무려 1경 7천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륙 클래스 진짜 덜덜합니다. 이에 대해 대만 민진당의 전 의원 첸 사우나는 방송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 고위층의 부인과의 자녀 그리고 혼외 자녀 수는 무려 118만 명 이상이며 자산은 무려 5천억 달러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2016년 당시 시진핑의 동생과 매형의 해외 도피 자금이 700억 달러라고 하는데 700억 달러면 우리 돈 70조?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주석으로 옹립한 사람들이 약 20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 재산은 1인당 1조 6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미국 등으로 빼돌린 자산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미국은 강력한 정보 능력과 국제금융에서의 핵심 적지를 이용해서 이들의 검은 돈을 거의 파악하고 있고 단지 이를 언제 터뜨릴지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실행하나? 4명의 기사.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트럼프가 이런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해 전시체제와 비슷한 위원회를 수립했고 이 위원회에는 묵시록의 4기사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4명의 기사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폼페이오 국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묵시록의 4기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며 세계를 멸망시킬 4인의 기사로 세계 멸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이후 이들의 중공을 겨냥한 발언을 살펴보면 지난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 대통령 도서관 연설에서 자유와 독재 가운데 선택하라. 자유세계는 이번 폭정과 싸워 이길 것이라며 중국의 공산당을 겨냥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 역시 6월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독재 정당이다. 미국인들이 순진하게 중공을 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진핑은 스탈린의 후계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레이 FBI 국장도 중공과 관련된 스파이 사건은 10시간마다 발생한다라고 했으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할리우드와 디즈니 같은 미국 회사들이 단기 이익을 쫓아 중공에 조아린다. 중공에 이용당하는 미국 기업들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방화벽, 공산당원들에 대한 제재, 인권 박해자들과 검은 돈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들은 중국 공산당에게는 치명적인 조치가 될 것이고 트럼프나 미국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느냐는 것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나 실제 처리에는 별 어려움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치들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 핵심이 중국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데 있는데 중국 공산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 인민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공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 인민이다. 중공과 미국은 서로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카드들이 실행된다면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안 좋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방화벽이 무너지면 한국 온라인에는 어마어마한 중국인들이 몰려올 걸 생각하니 벌써 진저리가 나네요. 유튜브도 미천한 시사멘터리 영상까지 훔쳐가서 자기 채널에 올리는 베트남 애들도 많은데 중국 애들은 장난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근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신중국 연방 지지 중국인들이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 바도 있는데 이들을 조력하는 측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미국의 방향과도 일치하죠. 물론 그들의 생각에는 동의하고 집회의 자유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하필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괜히 또 중국이 한국에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국 측량선 해유를 향해 한국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활동 중단을 요구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메시마 서쪽 약 141km 해상에서 한국 해경 선박이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상보안청 측량선 해유는 그러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 활동을 계속했고 한국 해경 선박도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일본의 이제트에서의 정당한 활동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해경은 16일 다른 함정으로 임무가 교대된 후에도 해유와 나란히 항해하면서 중단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트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는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측 선박이 대치한 곳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경향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당 댓글은 5,800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한국에 항의하는 내용에는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리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서부 외형은 한일 공동 개발이 추진된 이른바 7광고라고 불리는 해역입니다. 최근 대유품 해석 변경으로 제치 광고에 대한 관리는 일본에 윤리해지고 있습니다. 2028년에 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에 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반드시 권리를 주장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은 이번 조사가 7광구에서 이루어졌고 고착 이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번에 조사한 곳은 7광구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광구는 합계 유정화만 먹는 72억 톤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5,8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당시의 해양법 미 대륙공을 기준으로 했기에 1970년 박정희 정권도 우리 땅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기들에게 도건환이 있다고 딴지를 걸었고 1978년 한일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으면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2년 새로 채택된 유엔 국제해양법에 따라 일본에 유리한 상황이 되자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경제성이 없다며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대로 2028년 주역이 끝나게 되면 대다수가 일문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도 강경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올해 초 산업재 업무가 섭외공자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혼자라도 7광고를 개발하겠다는 뜻에 통보한 것입니다. 이 일본 일 최근에 와서야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일단 설명을 들어보자 고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일 공동위원회는 7광구 개발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던 회의인데 최근에 다시 이것을 열자 고답해온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그러면서 추진하자 고했지만 일부는 당장은 곤란하다고 다시 시간에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7광구의 신경질 여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입국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한국은 그런 화상회의로 일단 위원회를 열자고 살듯했지만 일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화상회의를 할 수 없다고 버틴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 일본 공항 회의실에서라도 위원회를 잡아내지만 일문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조직되면 진행하자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코로나 재협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시기에 성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연기했던 올림픽 준비로 정신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조약 종료 시점까지 끌고 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이번에 일본 증향선이 이곳에 단독으로 조사하면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에 오히려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율의 배타적 경제 조약이 겹친 어락 5일본 쪽에 가까우면 주사를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7광구 주역 종료지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더 강경하게 7광구에 대한 정당한 관리를 되찾길 바랍니다. 최남단 이어도 최동단 독도 대한민국 바다 지키는 해경. 10일 오후 3시 전남 목포 바다 위를 날던 해경 초계기에 긴장감이 돌았다. 목포 해상 180km 지점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12척을 발견한 것. 전 탐사는 즉시 이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를 타진했다. 다행히 이들 중국어선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시 김포공항을 이륙한 해경 초계기는 광역해상 순찰에 임했다.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서해 특정해역과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독도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전 해상을 비행한 이날 순찰에는 해양경찰청 출입기자들이 동행했다.
이륙 후 인천 옹진군 선제도와 영흥화력발전소를 지나 서해 특정해역에 들어서자 레이더에는 빨간 직사각형이 표시됐다. 접경 지역인 이 해역에서는 우리 어선들도 제한된 해역 시간에만 조업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어선들의 조업은 철저히 금지된다. 그러나 곧개철만 되면 중국 어선들이 이 해역을 침범해 우리 어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해경은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중국 어선들의 침범을 봉쇄하고 있다. 초계기는 오후 2시 30분 전남 홍도와 흑산도를 통과해 오후 2시 50분 최서남단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상공을 지났으며 48분을 더 날아 국토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상공에 도착했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 149km에 위치한 암초로 최고봉이 수중 4.6m로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어도를 포함한 그 주변 해전은 우리나라 대륙봉에 속한다. 지난 2003년 한국해양연구원이 기상 관측과 해양자원 연구를 위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이 이어도 인근 해역 및 중첩 수역 내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해경에 적극적인 경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이날도 인근 해상에선 해경의 1505호 경비함이 양갈래로 소화포를 내뿜으며 해상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초계기는 오후 4시 30분 부산 포항 바다 위를 날아 오후 5시 10분 독도의 상공에 도착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역사, 지정학적으로 우리 국토지만 일본이 국제분쟁화를 목적으로 인근 해상에 주 2회 함정을 보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초계기는 독도 상공에 도착하자 다른 곳과 달리 상공 약 150m로 적응 비행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일본 순시선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이날은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초계기는 이날 서해 특정해역과 최서남단, 최남단, 최동단 해역 약 2000km를 비행하고 오후 6시 18분 김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김기현 중부예경청 항공단장은 우리나라 여도와 독도를 수호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바다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계기는 최대 200마일까지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를 통해 해상의 불법 조업 단속하고 해상 경계를 막는다. 지난해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던 어선 5척을 검거했고 16회에 걸쳐